꼼짝마, 헌병이다. 전원 머리 위로 손 올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부산의 한 좁은 골목길. 거친 고함 소리가 낡은 건물들 사이를 찢고 울려 퍼졌다. 육중한 군합발이 콘크리트 바닥을 쿵쿵 울렸고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철컥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긴장감은 한계까지 치달았다. 모든 것은 이 순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24시간 전 한적한 시외버스 터미널. 희뿌연 매연과 익숙한 디젤 냄새가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이지수 대위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바깥 공기에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1년 내내 몸을 감싸고 있던 각 잡힌 전투복을 벗어 던졌다. 빳빳한 군복은 이제 그녀의 더플백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박혀 있었다. 대신 그녀가 걸친 것은 목이 살짝 늘어난 회색 후드티와 낡은 청바지. 군인으로서의 날카로운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두꺼운 뿔테 안경까지 쓰자 그녀는 영락없이 시험 기간에 지친 평범한 대학생이나 야근에 찌든 사회 초년생처럼 보였다. 길고 긴 작전 끝에 얻어낸 꿈만 같은 2주의 휴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자라난 부산의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고층 빌딩 숲에 가려진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골목. 그곳에는 그녀의 유년 시절을 위로해 주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할매 순대국밥.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이 그녀를 반겼다. 딸깍. 낡은 알루미늄 문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주방 안쪽에서 허리가 굽은 박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어서 오. 어머, 우리 지수 왔나?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고. 박 할머니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뛰쳐나왔다. 그녀는 지수의 양손을 덥석 잡고는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세상에. 얼굴이 이게 뭐고. 또 밥은 굶고 다녔나 가시나. 군대 가면 밥이라도 잘 챙겨 먹는다더니. 와, 이리 비쩍 말랐노. 지수는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박 할머니는 돌아가신 친할머니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 할머니는 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내어주곤 했다.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쯧쯧. 얼른 앉아라. 오늘은 할매가 특별히 고기 듬뿍 넣어줄 테니까. 지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 가게 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익숙하게 앉았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낡은 브라운관 TV에서는 시시껄렁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혼자 식사하는 중년 남성. 두어 명이 전부였다. 평화로운 늦은 오후였다. 지수는 이 평범함이 주는 안도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있던 곳은 총성과 화약 냄새, 그리고 극도의 긴장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국군 국방정보사령부 DCC 소속으로서 그녀의 임무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는 그저 배고픈 이지수일 뿐이었다. 자, 우리 강아지. 많이 묻고 힘내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지수 앞에 놓였다. 뽀얀 국물 안에는 할머니의 말처럼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었다. 지수가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다. 딸그랑.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의 등장이었다. 문신을 드러낸 팔뚝. 험상궂은 인상. 억센 부산 사투리를 내뱉는 4명의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떠들어대며 빈 테이블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았다.
선두에 선 남자는 유난히 덩치가 컸고 짧게 깎은 머리에 험악한 흉터가 눈가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황룡파 행동대장, 미친 개 김철민이었다. 그는 앉자마자 잿더리를 찾듯 두리번거리더니 바닥에 거칠게 침을 뱉었다. 아, 18. 냄새하고는 할망구 여기 소주하고 국밥 4개. 고기 많이 안 넣으면 확 뒤집어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혼자 식사하던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만 퍼먹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고, 김, 서방. 여긴 금연인데 얼른 시켜드릴게. 지수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안경 너머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저들을 알았다. 동네를 좀먹는 기생충 같은 자들. 그녀가 입대하기 전에도 저들은 존재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만방자해졌다. 김철민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물컵을 받자마자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할망구, 근데 이번 달 월세는 준비됐나? 우리가 지난달에 분명히 올려달라고 말했을 텐데. 요즘 장사 잘 된다고 소문 다 났더만. 할머니의 말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김서방,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번 달만 좀 봐주면 안 되겠나? 다음 달에 꼭. 이 할망구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김철민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벌떡 일어섰다. 다음 달에 네가 뒤지면 옷 잘라고 노인네가 장사 편하게 하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 맞다 돈 없으면 이 가게 빼든가 이 자리 우리가 먹을 테니까. 김철민은 그들을 말리기는커녕 재미있다는 듯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껄껄 웃었다. 어이, 할망구, 들었지? 내 동생들이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야.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아니면 오늘 이 가게 문 닫는 수가 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있던 빈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테이블이 뒤집혔고 위에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아이고, 박 할머니는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지수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저들의 숫자, 체격, 그리고 혹시 모를 무기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훈련받은 뇌는 이미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계산을 하고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가게 안에는 지수와 할머니, 그리고 4명의 조폭뿐이었다. 김철민은 주저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쭈그려 앉았다. 어쩔 거야. 돈 줄래? 아니면 여기서 장사 접을래? 그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할머니가 뒤로 나자빠졌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존재감조차 없었던 구석자리에서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하시죠.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구석 자리로 쏠렸다. 왁자지껄하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방금 전까지 공포에 떨던 박 할머니조차 놀란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다. 조폭 4명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그들의 눈에는 이건 또 뭐지 하는 황당함이 가득했다. 김철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그저 겁도 모르고 나선 정의감에 불타는 어린 손님인 줄 알고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 꿋꿋이 서서 자신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푸아하. 정적을 깬 것은 김철민의 부하 중 하나였다. 덩치는 작지만 가장 요란하게 구는 일명 날파리였다. 그는 과장되게 배를 잡고 웃었다. 방금 뭐라고 했냐? 꼬마야. 거기까지 하라고 우리가 뭘 했는데. 다른 부하. 팔에 어설픈 용 문신을 한 덩치도 낄낄거렸다. 와. 용감한 공주님이 납셨네. 안경 쓴 거 보니까 어디 공부만 하던 샌님인가 본데. 여긴 네가 낄 때가 아니다. 아저씨들 바쁘니까 얼른 끄지라. 그들의 조롱에도 지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쇠소리 같은 단호함이 묻어났다. 가게 기물을 파손했고 노약자를 협박했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법 조항을 읊는 것처럼 딱딱하고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조폭들의 귀에는 그저 가짜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불법, 하. 이번에는 김철민이 직접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185cm가 넘는 거대한 덩치가 좁은 가게 안을 꽉 채우는 듯했다. 그는 지수 앞에 섰고 그녀의 머리 정수리가 겨우 그의 가슴팍에 닿을 정도였다. 그의 그림자가 지수를 완전히 덮었다. 김철민은 지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봤다. 낡은 후드티, 세탁한 지 오래돼 보이는 청바지, 그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 어디를 봐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구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아가씨. 지금 나 가르치는 기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나 본데. 우린 지금 이 할망구랑 대화 중이다. 아주 중요한 사업상 대화라고. 네 같은 애새끼가 낄 대화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찌든 내가 지수의 코를 찔렀다.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특수 훈련을 받은 그녀에게 이 정도의 악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더 차가워졌다. 아니면 김철민의 입가에 더럽고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혹시 네가 이 할망구 대신 월세라도 내줄라고 요즘 젊은 애들 돈 많다던데. 아니면 몸으로라도 때우시겠다. 그아하 그의 말에 부하들이 일제히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지수의 마른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자기들끼리 음탕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그들이 늘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 박 할머니가 기겁하며 바닥에서 기어왔다. 그녀는 지수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지수야 그냥 가라. 얼른 가.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할미는 괜찮으니까 제발. 할머니는 지수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김서방. 이 아는 내 손녀나 마찬가지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다. 제발 그냥 보내주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아,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김철민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둘렀다. 그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밀쳤고 가뜩이나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할머니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며 악 할머니의 짧은 비명과 함께
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지수의 시선이 쓰러진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이마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김철민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철민, 그리고 그의 부하 3명을 마치 물건이나 표적을 분석하듯 차례대로 훑었다. 김철민 키 185cm, 체중 100kg 이상, 상체가 발달했으나 하체는 부실함, 주 무기는 완력, 날파리 부하 1키 170cm, 체중 60kg, 움직임이 경박함, 주먹보다는 입이 앞서는 타입, 문신 부하 2키 178cm, 체중 85kg, 어깨가 넓고 자세가 불안정함, 유도나 레슬링 경험이 있을 수 있음. 막내 부하 3키 180cm, 체중 75kg, 가장 어리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림, 겁이 많으나 허세를 부림. 분석은 2초 만에 끝났다. 지수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의 몸에서 평범한 대학생의 기운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백 번의 실전을 거친 특수요원의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김철민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작은 계집애가 감히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했다. 이게 지금 나 째려보나 하 어이가 없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야, 날파리, 전현 버르장머리 좀 고쳐놔라. 아주 눈가를 뽑아버리기 전에 어디서 함부로 눈을 치켰더. 예, 형님. 날파리는 자신의 두목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는 신이 나서 지수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야, 귀 처먹었나?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눈 안 깔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지수의 몸이 뒤로 살짝 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두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한 채 충격을 그대로 흡수했다. 그녀는 자신을 밀친 남자의 손목과 어깨에 또 무르살을 깨다. 그리고 그의 무게 중심을 차가운 눈으로 훑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날파리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자신에게 밀쳐지고도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이쯤에서 울거나 최소한 겁에 질린 표정이라도 지어야 했다. 인연이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작은 여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기로 결심했다. 김철민과 다른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굴욕적인 방식으로 네 오늘 좀 맞아야겠다. 아가리 잘못 놀린 값. 그리고 눈 잘못 뜬 값이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손바닥을 활짝 폈다. 그의 거칠고 두꺼운 손이 지수의 뺨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날아갔다. 그는 이 한 방으로 저 건방진 여자의 안경을 날려버리고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생각이었다. 안 돼.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할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김철민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팔짱을 낀 채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부하들도 희희낙낙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휙 하고 울렸다. 그녀의 안경이 날아가고 붉은 손자국과 함께 뺨이 터져나가는 굴욕적인 순간이 눈앞에 5초 간격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명백한 폭행이었다. 군인을 상대로 한.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는 행위였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 날파리의 두꺼운 손바닥이 지수의 뺨을 향해 정확히 날아들었다. 박 할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김철민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 작은 여자가 굴욕적으로 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상상하는 찰나였다. 그러나 예상했던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턱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날파리는 자신의 손이 뺨에 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자신의 손목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방금 자신이 후려치려 했던 그 여자의 가늘고 하얀 손이었다. 이 인연이. 그는 당황했다. 어떻게 반응했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속도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내려 팔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마치 강철로 만든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손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그가 소리치며 반대쪽 손으로 지수를 밀치려던 순간 지수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몸 쪽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은 손을 비틀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이었다. 수만 번을 반복해 몸에 새겨진 오직 상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용 근접 격투술 CQC이었다. 우드득. 인간의 관절이 꺾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끔찍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리던 날파리의 목소리는 이제 고통으로 찢어지는 비명으로 변했다. 그의 몸은 거대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튕겨나갔고 그는 자신의 부러진 손목을 붙잡은 채 바닥을 굴렀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정적. 방금 전까지 껄껄거리던 김철민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비열한 농담을 주고받던 나머지 2명의 부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 가냘픈 여자가, 저 안경 쓴 범생이, 같은 여자가 60킬로그램이 넘는 성인 남자를 단 1초 만에 손목 하나를 비틀어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변했다. 조폭들이 뿜어내던 오만하고 폭력적인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지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지수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남자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다. 그녀는 후드티 자락으로 안경알을 닦았다. 그 짧은 순간 안경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진짜 눈이 드러났다. 그것은 더 이상 피곤에 지친 대학생의 눈이 아니었다. 흐릿하고 수능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냉철한 군인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 눈은 상대를 사람이 아닌 표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을 다시 썼다. 그리고는 김철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온했지만 이제는 그 평온함이 극도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첫째, 그녀가 손가락 하나를 폈다. 노약자 폭행 및 협박. 둘째, 영업방해 및 기물파손. 셋째, 그녀의 시선이 김철민의 눈에 고정되었다. 방금 당신 부하가 한 짓, 현역 군인에 대한 폭행 미수. 김철민의 미간이 경련했다. 군인 지랄마,
네가 무슨 군인이야.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평범하지 않다. 팔에 문신을 한 부하가 허세를 부리며 나섰다. 미친년이 어디서 약을 팔아 형님. 전현이 지금 쇼하는 겁니다. 손목 하나 비틀었다고 우리가 쫄 줄 알고 맞습니다. 형님 그냥 확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지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듯 구석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낡은 캔버스 백팩으로 손을 뻗었다. 전현이 무기 꺼낸다. 막내 부하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김철민과 문신 부하가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들은 지수가 칼이나 최소한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꺼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수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손때 묻은 낡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너무나 평범해서 위협적이지조차 않은 물건이었다. 지수는 그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김철민 앞에 테이블로 그것을 던졌다. 휙. 지갑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김철민 바로 앞에서 멈췄다. 김철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이 지갑 안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지 않았다. 선명한 붉은색과 금색 테두리로 장식된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 번쩍이는 공식 신분증, 정복을 입고 안경을 벗은 채 감정 없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지수의 증명사진, 그리고 그 위에 밝힌 감히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기관의 이름, 대한민국 국군 국방정보사령부. 그 밑으로 그녀의 계급과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대위 이지수. 김철민의 호흡이 멎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코딩. 국방정보사령부. 그는 비록 무식한 건달이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무게는 알고 있었다. 경찰이나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범죄를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 안보, 군사, 기밀, 간첩,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다루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테두리를 훌쩍 넘어 정리를 하는 자들이었다. 형님, 저거. 문신 부하가 더듬거리며 신분증을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진짜입니다. 저 마크. 진짜 정보사. 황룡파 같은 동네 조폭이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었다. 저들에게 잘못 걸리면 실종 처리될 수도 있었다. 김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필이면 왜 이 구석진 국밥집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괴물을 건드린 것인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지수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의 눈.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표적을 무력화하기 직전의 사냥개의 눈이었다. 김철민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 할머니조차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신음을 멈췄다. 지수야, 네가 군인. 지수는 테이블 위에 신분증을 회수했다. 지갑을 닫는 딸깍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망치 소리처럼
가게 안에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후드 주머니에 지갑을 아무렇게나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나뒹구는 날파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국방정보사령부, 대위, 현역 군인, 그가 평생 상대해 온 동네 양아치나 순진한 상인들과는 종이 다른 존재였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역류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일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대로 끝나면 황룡파는 고사하고 자신의 조직원 그 누구도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시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욕설이었다. 공포는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한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자신들의 비밀 소굴도, 불법 사업도, 그 모든 것이 저 여자 하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대로 군대가 들이닥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뭐해? 이 병신들아. 김철민이 남은 2명의 부하에게 고함을 질렀다. 전현이 군발이라고, 우리 다 좆됐다고. 전현만 없애면 돼. 전현 신분증 뺏고 핸드폰 부숴버려. 증거만 없애면 아무도 몰라 죽여.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발악에 가까웠다. 문신과 막내는 이미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김철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김철민은 군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게다가 김철민의 말은 절박한 희망처럼 들렸다. 증거만 없애면. 와, 가장 어리고 겁 많던 막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가장 큰 소리를 질렀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싸구려 공업용 커터칼이었다. 나를 끝까지 밀어 올린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뜩였다. 죽어 이 미친년아. 그는 지수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칼을 쥔 손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아마추어의 전형적인, 가장 예측하기 쉬운 공격이었다. 지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위협 1 칼날. 거리 3미터.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계산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돌진하는 막내를 향해 정면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막내의 눈이 당황으로 커졌다. 피할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달려들자 그의 어설픈 칼질 궤도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 바로 그 1초의 틈, 지수는 그의 칼을 든 오른팔 안쪽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왼손이 날아올랐다. 손날이 아니었다. 독수리 발톱처럼 굽힌 5손가락이었다. 퍽. 그녀의 손가락 끝이 칼을 쥔 그의 손목 안쪽 척골신경이 지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 앞, 강렬한 전기가 팔 전체로 퍼지는 듯한 고통. 막내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렸다. 땡그랑. 커터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수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품 안에 있었다. 왼손으로 손목을 가격함과 동시에 오른손 손바닥이 위를 향한 채 그대로 솟구쳤다. 그녀의 손바닥이 막내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그의 머리가 격렬하게 뒤로 젖혀졌다. 뇌가 두개골 안에서 세차게 흔들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뻣뻣한 통나무처럼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총 소요 시간 3초. 위협 하나가 제거되었다. 이게 2번째 부하. 문신이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유도 경험이 있었다. 그는 원거리 공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장기를 살리기로 했다. 잡았다. 그는 곰처럼 달려들어 지수의 낡은 후드티 앞섭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다. 저 작은 체구를 붙잡아 내동댕이 치거나 최소한 움직임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력을 믿었다. 이제 어디 못 가지. 그는 지수를 들어 올리려 허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지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문신이 잡아당기는 힘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는 몸의 중심을 낮췄다. 그리고 문신이 그녀를 당기는 방향으로 그의 품 안으로 회전하며 파고들었다. 문신은 자신이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자신에게 빨려 들어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의 무게 중심이 지수의 엉덩이 위에 올라탄 후였다. 지수의 발이 바닥을 박찼다. 그녀의 허리가 유연한 활처럼 휘었다. 완벽한 업어치기 자세였다. 끄어 문신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몸이 180도 뒤집히는 것을 슬로우 모션처럼 느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날아가고 있는 방향에 아까 김철민이 걷어찼던 뒤집힌 테이블의 쇠다리가 보였다. 지수는 그를 그냥 바닥에 매다꽂지 않았다. 그녀는 문신이 잡고 있던 옷깃을 놓지 않고 그의 궤적을 정확하게 그곳으로 유도했다. 콰직, 테이블이 박살나는 소리와 인간의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문신은 어깨부터 쇠다리에 처박혔다. 그는 숨이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쇄골이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그 역시 의식을 잃었다. 총 소요 시간 7초. 위협 2개가 제거되었다. 이제 가게 안에는 단 2사람만이 서 있었다. 지수, 그리고 김철민. 바닥에는 그의 부하 3명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 명은 손목이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고 2명은 미동조차 없었다. 김철민은 이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뇌는 현실을 부정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저것은 괴물이었다. 오지 마, 저리 가.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짐승일 뿐이었다. 지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군화 소리 대신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스윽 끄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지금 김철민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주라. 돈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는 벽에 등이 닫혀 주저앉았다. 그는 손을 앞으로 내저으며 애원했다. 지수는 그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주저앉은 김철민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하려는 기계적인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인연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김철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의 손이 주머니에 닿기도 전에 지수의 발이 날아올랐다. 군화가 아니었다. 평범한 운동화였다. 하지만 그 발끝은 정확하게 김철민의 손목을 걷어찼다. 그가 손목을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지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손바닥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김철민의 가슴팍, 명치 한가운데를 퍽 하고 때렸다. 김철민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질식감에 그가 몸을 숙이자 지수의 무릎이 그대로 솟구쳐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는 위액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지수는 그가 완전히 무력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김철민의 팔을 잡아 꺾었다. 아까 날파리에게 시전했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관절기였다. 팔 부러진다. 김철민은 국밥 국물과 자신이 토해낸 오물로 범벅이 된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지수의 무릎이 그의 등을 찍어 누르자 꼼짝할 수 없었다. 지수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리고는 꺾인 팔 위에 자신의 한쪽 발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통제와 굴욕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총 소요 시간 35초. 4명의 장정이. 그중 하나는 칼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35초 만에 한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지수는 여전히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낡은 후드티에 튄 국밥 국물을 털어낼 뿐이었다. 박할머니는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입을 틀어막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알던 비쩍 마른 지수가 아니었다. 지수는 자신의 발밑에서 끙끙대는 김철민을 내려다보며 다른 쪽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지수의 발밑에서 김철민이 짐승처럼 헐떡였다. 그의 폐는 여전히 공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꺾인 팔은 불타는 듯한 고통을 뇌로 쏘아 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압도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저 여자의 감정 없는 눈동자였다. 그 눈은 그를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가게 안은 부서진 집기, 쏟아진 국밥, 그리고 피와 토사물이 뒤엉켜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지수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그녀는 먼저 벽에 기댄 채 넋을 잃고 있는 박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사람을 제압하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머리. 괜찮으세요? 지수는 김철민의 등에서 발을 떼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후드티 소매로 할머니의 이마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팔을 붙잡았다. 지수야. 이게 다 무슨. 너. 정말. 괜찮아요. 지수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시는 할머니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녀는 할머니를 안전한 구석 의자에 다시 앉힌 후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 상용 스마트폰이었지만 바탕 화면에는 군용 보안 폴더 아이콘이 밝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암호화된 통신 앱을 실행했다. 그녀는 110이나 119를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통화 기록에 남지 않는 암호화된 단축번호 2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통신보안 773부대.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은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발밑에서 신음하는 김철민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똑같이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여기는 이지수 대위. 코드네임 시리우스. 현 시간부. 휴가 중 돌발 상황 발생.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라. 시리우스. 부산시 동구 초량동. 할매 순대국밥. 민간인 일명 박씨. 여. 72세 경상. 표적 황용파. 조직원 사명과 조우. 현 시간부 전원 제압 완료. 황용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지수가 휴가 중에도 해당 조직을 관찰 임무로 배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 제압 과정에서 신분 노출 불가피했음. 또한 대상자들이 현역 군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시도,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 및 작전 방해 행위로 간주됨.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지수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작전명 황룡의 즉각적인 기동을 요청한다. 민간인 피해 발생 및 현역 장교에 대한 직접 공격이 발생한 이상, 이들을 더 이상 단순 조직 폭력배가 아닌 준준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야 함. 즉시 회수팀 및 합동 태스크포스 파견을 요청한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요청 승인. 작전명 황용 현 시간부로 기동. 이지수 대위는 현장 보존 및 민간인 신병 확보에 주력하라. 수신 완료. 가장 근접한 SDT 군사경찰 특임대가 8분 내 현장 도착 예정. 777 사령부 정보사 본대 요원들이 뒤따를 것이다.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 것. 이상. 알겠다. 딸깍. 통화가 끊겼다. 지수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든 대화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를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철민은 똑똑히 들었다. 그의 뇌는 대위, 신분 노출, 제압 같은 단어들보다 훨씬 더 끔찍한 단어에 사로잡혔다. 작전명 황룡. 황룡은 자신들의 조직 이름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가, 그리고 저 여자와 통화한 정체불명의 집단이 자신들의 이름을 작전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저들의 표적이었던 것이다. 저 여자는 휴가를 온 것이 아니었다. 사냥개가 먹잇감을 살피러 온 것이었다. 김철민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무엇을 건드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동네 경찰서에 가서 며칠 콩밥 먹고 나올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방금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다. 형님. 전현이 뭐라고. 손목이 부러진 날파리가 울먹이며 기어왔다. SDT. 군사경찰. 우리 이제 닥쳐. 이 개새끼야. 김철민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도망쳐야. 그가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치던 순간 우웅. 멀리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과는 이질적인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 사이렌의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트럭 여러 대가 동시에 골목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지축을 울리는 소리였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굉음과 함께 골목 양쪽이 동시에 막혔다. 가게의 낡은 창문 너머로 빨갛고 파란 경광등 대신 눈을 멀게 할 듯한 순백색의 서치라이트가 쏟아져 들어왔다. 쾅, 쾅, 쾅. 육중한 군합발 소리가 가게 입구로 몰려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문을 부수기 직전의 경고였다. 내부 상황 보고 표적 식별. 이 대위님 안전 확보. 쾅 낡은 알루미늄. 문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날아갔다. 검은색 전투복,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그리고 K1A 소총으로 무장한 그림자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선명한 헌병 마크와 함께 SDT라는 금색 자수가 밝혀 있었다. 그들은 동네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테러 작전이나 군 내부의 중대 범죄를 다루는 군대의 최정예 무력이었다. 전원 엎드려 머리 위로 손 올려 움직이면 쏜다. 그들은 이미 제압된 조폭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군합발이 김철민의 등을 짓눌렀고 그의 남은 팔마저 등 뒤로 꺾여 플라스틱 수갑으로 단단히 결박되었다. 아, 항복. 입 닥쳐. 반국가 사범 새끼야. 특임 대원들은 조폭들을 단순한 건달이 아닌 적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김철민을 포함한 4명의 머리에 모두 검은색 두건을 씌웠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시키겠다는 의지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침착하게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특임 대원들과는 다른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가게 안의 아수라장을 한번 훑어보고 바닥에 널브러진 사명의 표적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구석에 서 있는 이지수 대위에게 다가갔다. 박 할머니는 저 군인이 지수를 체포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겁에 질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깨에 번쩍이는 계급장을 단 소령이 지수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멈춰섰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부지구 군사경찰 특임대장 김진우 소령입니다. 현장 통제 완료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았다. 김소령, 민간인 한 분 계신다. 경상이지만 즉시 보호 조치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군의관 대기 중입니다.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김소령은 손짓했다. 방탄복을 입은 군의관 2명이 달려와 박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놀라셨죠?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수야.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지수를 불렀다. 잠시만 저분들하고 같이 가 계세요. 지수가 다시 한번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김철민은 검은 두건이 씌워진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가고 있었다. 그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향해 대위님이라고 경례를 붙이던 소령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영역을 침범했는지, 그리고 그 황룡이라는 작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이 자들은 어디로 이송하나 지수가 물었다. 보고 받으신 대로입니다. 대위님, 즉시 남부지구 국방정보사령부 보안시설로 이송합니다. 경찰 측에는 이미 국가안보 관련 특수작전으로 통보 완료. 일체의 접근 및 수사 관여 금지 조치시켰습니다. 잘했다.
지수는 어깨에 맨 낡은 백팩을 고쳐맸다. 그녀의 1년 만의 휴가는 이렇게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김소령이 그녀를 위해 검은색 지휘 차량의 뒷문을 열었다. 대위님도 바로 사령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상부에서 직접 보고를 원하십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차량 문이 쿵 하고 닫혔다. 골목길을 가득 메웠던 군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분 만에 그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4명의 조폭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골목에는 부서진 가게 문과 정막만이 남았다. 작전명 황룡. 현 시간부로 2단계에 돌입한다. 목표. 부산 전역에 산재한 황룡파의 모든 거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오늘 밤 모두 소탕한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부산항 제3함대 사령부 인근의 한 안가 앉아. 이곳은 국군 국방정보사령부 DCC의 남부지구 임시 지휘통제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항만 관리 건물이었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전쟁터의 두뇌와도 같았다. 이지수 대위는 막 샤워를 마친 상태였다. 국밥집에서 뒤집어 썼던 오물과 피비린내를 씻어냈다. 그녀가 벗어 던진 낡은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는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것은 휴가 중인 민간인 이지수의 껍데기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전투복 하의와 검은색 기능성 전투 셔츠를 입었다. 그 위로 방탄 플레이트가 삽입된 검은색 전술 조끼 탁티컬 부에스트를 걸쳤다. 허리에는 권총 홀스터와 여분의 탄창, 그리고 군용 대검을 결속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그 위로 방탄 헬멧을 썼다. 뿔테 안경 대신 방탄 고글을 착용했다.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적진 한복판에 투입되기 직전의 냉혹한 특수요원 시리우스 대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대위 이지수라는 이름표와 함께 정보사 마크를 부착했다. 변신은 끝났다. 그녀가 지휘 통제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는 부산시 전역의 위성 지도와 함께 실시간으로 감청되는 통신 내용, 그리고 드론이 전송하는 열 감지 영상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위님, 오셨습니까? 지휘 통제실 중앙. 이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한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이번 작전의 총책임자인 한동훈 대령이었다. 그는 지수보다 20살은 많아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늦었습니다. 지수가 짧게 경례를 붙였다. 한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작전은 시작도 못했네. 휴가는 유감스럽게 됐군. 그의 말에는 냉정한 농담기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처음부터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지. 한 대령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황룡파의 조직도와 함께 그들의 주요 수입원, 그리고 연계된 인물들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자네의 최초 보고대로 황룡파는 단순한 동네 깡패 집단이 아니었어. 한 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이곳 부산항 해군 기지에서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다. 일반 유류는 물론이고 고성능 폭약의 추진체, 심지어는 차세대 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이던 민감한 전자전 장비의 GPS 모듈까지. 지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부 조력자가 있었습니까? 그래. 기지 내부의 군무원 몇몇과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의 비호 세력이 있었지. 황룡파 놈들은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어. 훔친 물건을 받고 그것을 해외로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한 거다. 한 대령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네. 저놈들의 뒤에 버티고 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었으니까 섣불리 움직였다간 꼬리만 잘리고 본체는 더 깊이 숨어버릴 터.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겐 명분이 필요했네. 부산, 경찰과 검찰, 그 어떤 민간, 사법기관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오직 군군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 말일세. 그런데 오늘 밤 그 멍청한 행동대장 놈이 완벽한 명분을 우리 손에 쥐어줬지. 한 대령의 눈이 번뜩였다. 작전 구역 내에서 임무 수행 중인 현역 정보사 장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폭행 및 살해 협박.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야. 군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반국가적 위협 행위일세. 대통령령에 의거 국방정보사령부는 즉시 대뒤 위협 작전을 발동할 수 있게 된 거야. 김철민이 국밥집에서 저지른 어리석은 행패는 그저 운 나쁜 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지수의 도발과 신분 노출은 이 모든 작전을 합법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마지막 방아쇠였던 셈이다. 그럼 제가 국밥집에서 제압한 놈들은 지금쯤 남부지구 보안시설에서 아주 정중한 대접을 받고 있겠지. 한 대령이 차갑게 웃었다. 그들의 입에서 조직의 본체와 내부 조력자들의 이름이 모두 불려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하지만 우린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네. 그는 작전판을 가리켰다. 부산 지도 위에 붉은색 점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명 황룡 쓸어내기 드래건 스윕는 이미 시작됐네. 3개 목표 동시 타격. 알파팀. 목표. 서면 일대에 위치한 황룡파의 본거지. 일명 황룡타워. 저들의 두뇌다. 브라보팀. 목표. 해운대 마린시티의 불법 카지노 골드 드래곤. 저들의 돈줄이지. 그리고 찰리팀. 한 대령이 마지막 점. 부산 신항의 외딴 창고를 가리켰다. 여기가 핵심이다. 저들이 빼돌린 군수 물자가 집결하는 최종 보관소. 오늘 밤 마지막 대형 선적이 예정되어 있었지. 이 대위. 예. 찰리팀은 자네가 직접 지휘하게. SDT 최정예 요원 20명과 정보사 분석팀이 붙을 걸세. 저항이 가장 거셀 거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무장한 용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그곳에 있는 모든 물증과 인원을 확보하는 게 자네 임무야. 명령 수령했습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 전 부대. 작전 개시 시간까지 5분. 카운트다운 시작. 지휘 통제실의 모든 불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지수는 헬멧을 고쳐 쓰고 통제실을 나섰다. 밖에는 이미 검은색 특수작전용 헬기 블랙호크 2대가 로터를 돌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시리우스 탑승 완료. 지수가 헬기에 오르며 무전기에 외쳤다. 모든 타격팀. 목표 지점으로 이동. 밤 11시 30분. 작전은 개시되었다. 동시 타격 목표 알파 황룡타워. 부산 서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 중심부에 우뚝 솟은 20층짜리 황룡타워는
그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음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조직의 본부이자 사실상의 요새였다. 돌입 10초 전 옥상 상공. 로프를 타고 하강한 SDT 대원 10여 명이 옥상 문을 확보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장갑차가 정문을 그대로 밀어버렸다. 팡, 꼼짝 마, 국군이다. 움직이면 사살한다. 1층 로비에서 당구를 치며 놀고 있던 조직원들은 자신들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검은 유령들을 보고 휴대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들은 경찰의 단속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터의 살기를 느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황룡파의 두목 배만식은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야, 저 새끼들 뭐야, 경찰. 경찰이 아니잖아. 그가 자신의 뒷배인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려던 순간 쾅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가 폭발하며 섬광탄이 터졌다. 옥상에서 진입한 SDT 대원들이었다. 앙내 눈 배만식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차가운 총구가 그의 뒤통수에 닿았다. 황룡파 두목 배만식 체포한다. 넌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아니다. 넌 그럴 권리 없다. 동시 타격 목표 브라보 불법 카지노 골드 드래곤. 해운대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스위트룸. 수십 명의 VIP들이 칩을 던지며 환호하고 있었다. 이곳은 황룡파의 주된 자금 세탁 창구였다. 탕탕탕. 천장을 향한 세 발의 공포탄. SDT 대원들이 카지노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전원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올려. VIP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들 중에는 현직 검사, 지역, 언론사, 사주, 그리고 아까 배만식이 전화하려던 그 국회의원도 끼어 있었다. DCC의 회계 분석팀이 들이닥쳤다. 서버실 확보, 모든 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한다. 한 놈도 빼놓지 말고 신원 확인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고함을 질렀다. 이봐, 나 누군지 몰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분석팀장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현행범 및 군사 기밀 유출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의원님, 당신의 면책 특권은 지금 이 순간부로 정지되었습니다. 동시 타격 목표 찰리 부산신항 제7창고.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바로 지수가 지휘하는 찰리팀이었다. 창고 주변은 예상대로 중무장한 용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황룡파 소속이 아닌 전문적인 PMCS 민간 군사기업 요원들이었다. 시리우스, 2시 방향 적 둘, 5시 방향 셋, 모두 자동화기 소지. 지수는 헬멧의 열감지 스크린을 통해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손짓으로 팀을 둘로 나누었다. 알파조는 5시 방향으로 우회, 브라보조는 나와 함께 정면 돌파, 소음기 사용, 교전 규칙은 자유, 쉿, 휙. 소음기가 장착된 K1A 소총이 불을 뿜었다. 지수의 세 점사 3라운 버스트는 정확하게 2시 방향적의 머리와 가슴에 밝혔다. 동시에 알파조가 5시 방향의 적들을 제압했다. 창고 내부 진입. 지수가 가장 먼저 창고의 육중한 철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굴러 들어갔다. 내부는 거대했다.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황룡파가 훔친 최신의 GPS 모듈 박스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다 쏴. 컨테이너 위에서 매복하고 있던 용병들이 불을 뿜었다. 탕탕 타타타. 전원 엄폐 2층 적을 제압하라.
지수는 총알이 빗발치는 컨테이너 사이를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녀는 적의 화망을 뚫고 순식간에 2층으로 올라갔다. 어디 갔어? 용병 하나가 당황하며 총구를 돌리는 순간 지수가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총을 쏘지 않았다. 그녀는 대검을 뽑아들었다. 서걱. 마지막 남은 용병이 지수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 하지만 지수의 권총이 더 빨랐다. 당. 모든 것이 5분 만에 끝났다. 창고 내부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로 가득 찼다. 지수는 선적을 기다리던 상자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걸린 민감한 군사 장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박스에 붙어 있는 배송장을 확인했다. 수신지는 마카오의 한 유령 회사였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시리우스. 목표 찰리 확보 완료. 황룡의 날개와 발톱은 모두 제거되었다. 반복한다. 작전 완료. 새벽 4시. 단 하룻밤 만이었다.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부산 최대의 범죄 조직을 뿌리째 태워버린 거대한 화재가 되었다. 황룡파라는 이름은 지도상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들의 두뇌, 돈줄, 그리고 핵심 사업이 단 6시간 만에 동시에 증발해버렸다. 지수는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부산 외곽. 민간인 통제 구역 깊숙한 곳에 위치한 국군 국방정보사령부 DCC 남부지구 보안시설. 이곳은 지도에도 위성에도 존재하지 않는 검은 장소였다. 김철민은 이곳의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취조실에 갇혀 있었다. 국밥집에서의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된 그의 낡은 양복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전극과 생체 신호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는 쇠로 만든 의자에 단단히 고정되어 손목과 발목은 두꺼운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채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가축과도 같았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겪은 일을 되새겼다. 검은 두건이 씌워진 채 끌려온 이곳. 군화 소리, 차가운 금속 소리. 그는 자신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훨씬 더 끔찍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변명거리를 짜내고 있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이 기껏해야 특수폭행이나 군인 모욕죄 정도일 거라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끼익.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철민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2명의 남자였다. 경찰 형사처럼 위압적인 덩치도 아니었고 군인처럼 전투복을 입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대기업의 감사팀 직원처럼 조금의 구김도 없는 말쑥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50대, 다른 한 명은 30대로 보였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들은 김철민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표정도 없었다. 그것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의 태도였다. 50대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녹음기나 고문 도구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철민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김철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여기가 어딥니까?
나는 변호사를, 여긴 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30대 남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지금 민간 법률이 아닌 군사 안보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김철민은 테이블 위의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국밥집 사진이나 자신의 부하들 사진이 아니었다. 야간 위성으로 촬영된 듯한 부산 신항제칠 부두의 항공 사진이었다. 그리고 특정 컨테이너 야적장 구역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김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50대 남자가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어젯밤 김철민 자신이 그 7번 부두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접선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고해상도 사진이었다.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50대 남자는 김철민의 당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23시 10분 제7부두 B12 구역에서 접촉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국밥집 얘기가 아니었다. 상납금, 폭행,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꿰뚫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동네에서 술집이나. 어리석군요. 30대 남자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가 스페이스 바를 눌렀다. 그래, 물건은 준비됐나? 이번엔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GPS 모듈, 그거 하나에 얼마짜린지 알제. 배만식 회장님이 직접. 김철민 자신의 목소리였다. 일주일 전 내연녀의 집에서 통화했던 내용이었다. 완벽하게 감청된 녹음 파일이었다. 김철민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국밥집에서의 일은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이었다. 자신들은 이미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저들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들은 황룡파라는 거대한 암초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왔고, 어젯밤 국밥집에서의 사건은 그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쓸어버릴 명분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제공한 것은 자신이 군발이 계집애라며 뺨을 후려치려 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 여자는 우연히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감의 목에 마지막 올가미를 걸기 위해 나타난 사냥꾼이었다. 김철민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시 묻겠습니다.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B12 구역에서 만난 자의 신원. 그리고 그 GPS 모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김철민 씨, 30대 남자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지금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당신이 누구와 했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기소된다. 징역 20년쯤 나오겠죠. 둘째, 그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군사 기밀 유출, 국가안보 교란, 전시 물자 절도 및 이적 행위, 즉 군사 스파이 및 반역자로 기소된다. 김철민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민간 법정이 아닌 군사 법원에 서게 됩니다. 변호사 없습니다.
배심은 없습니다. 판결은 단 하나뿐일 겁니다. 남자는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당신 가족들 또한 반역자의 가족으로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아, 안 돼. 안 돼.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50대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위의 몸통들, 배만식, 그리고 배만식에게 명령을 내린 자들, 당신들을 비호해준 경찰 간부, 시의원, 그리고 군 내부의 조력자들까지 그들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반역자가 아닌 내부 고발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 재판을 받게는 해드리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김철민이 지키려 했던 조직의 의리, 두목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반역자라는 단어와 총살이라는 공포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의 울부짖음은 취조실의 두꺼운 방음벽을 뚫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취조실 옆에 위치한 어두운 모니터링룸, 거대한 편면 유리 원웨이 미러 뒤에서 이지수 대위와 한동훈 대령이 김철민이 무너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지수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국밥집에서의 피로감이나 작전 현장에서의 살기 대신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결국 불었군. 한 대령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저런 유형의 인간들은 자신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의 증언으로 우리는 배만식은 물론이고 부산경찰청 정보과장과 여당 소속 박 의원, 그리고 해군 군수사령부의 K중령까지 한 번에 엮을 수 있게 됐네. 한 대령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단순 조폭소탕 작전이 아니라 군, 경, 정, 유착, 비리를 뿌리 뽑는 거대한 작전이 된 거야. 이 모든 게 이 대위, 자네 덕분일세.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긴. 한 대령은 모니터 속에서 횡설수설하며 아는 이름을 모두 불고 있는 김철민을 가리켰다. 저 자는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 아직도 모를 걸세. 고작 국밥집에서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부산 최대 조직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생각하겠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를 통해 김철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지만 김철민은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바로 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 황룡파의 뿌리는 모두 뽑혔네. 한 대령이 말했다. 아닙니다. 대령님.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겨우 부산의 뿌리가 뽑혔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물건을 사려던 마카오의 구매자와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본체가 남아 있습니다. 한 대령은 지수의 그 집요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네. 그래서 자네의 휴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대위, 방금 상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하달됐다. 자네는 내일부로 마카오로 출국하게 될 걸세. 지수의 눈이 빛났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날이 밝았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전쟁은 거짓말처럼 흔적을 감췄다. 부산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소음과 함께 시작됐다. 항구에서는 백고동이 울렸고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은
활어를 실은 트럭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표면 아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있었다. 오전 7시,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가 정규 편성을 중단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TV 스크린을 뚫고 나왔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항구 도시.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거대 폭력 조직. 황룡파가 간밤에 전격 해체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군군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기습 작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숟가락을 멈췄다. 출근 준비를 하던 직장인들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황룡파 그 서면 일대 꽉 잡고 있다는 놈들 군대가 경찰도 아니고 군대가 왜?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격앙되어 있었다. 이번 작전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군 당국은 어젯밤 11시 30분을 기해 서면에 위치한 황룡파 본거지, 황룡타워와 해운대의 비밀 카지노, 그리고 부산 신항의 물류창고 등 조직의 핵심 거점 3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어둠 속에서 촬영된 격렬한 현장 영상이 흘러나왔다. 장갑차가 건물을 들이받는 모습,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하강하는 모습, 그리고 겁에 질려 손을 들고 나오는 조폭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이번 작전으로 황룡파 두목 배만식 씨가 마카오로 밀항을 시도하려던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으며 화면 전환 현직 국회의원 박모 의원과 부산경찰청 소속 정모 총경 역시 불법 도박 및 군사 기밀 유출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현역 K 중령도 미쳤다. 이게 무슨 일이냐. 국회의원의 경찰 총경까지 저놈들 그냥 깡패가 아니었네. 시민들의 충격은 경악으로 변해갔다. 황룡파는 그저 동네 상인들을 뜯어먹는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대와 정치권, 경찰까지 손을 뻗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군 당국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단순한 이권 개입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군의 직접 개입 배경에는 조직원들이 현역 군 장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앵커의 마지막 말은 다른 소식들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다. 사람들은 국가 안보, 군사 기밀 같은 거대한 담론에 정신이 팔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시각, 박 할머니가 있던 골목, 할매 순대국밥 가게 앞은 어지러웠다. 부서진 문짝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밤사이의 격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것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아니었다. 출입 금지, 통제구역, 국방부.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군사 통제선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 앞을 지키는 것도 어설픈 의경이 아닌 총기를 소지한 2명의 헌병 군사경찰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멀찍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진짜였어. 황룡파 놈들. 진짜로 다 잡혀갔대. 어젯밤에 난리도 아니었다. 군인들이 총 들고 골목을 싹 막는데 전쟁 난 줄 알았다. 아이가, 그람은 박 할매는 무사하나. 그때 과일 가게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가 봤다. 어제 지수,
그 맨날 후드티 입고 오던 가시나 말이다. 걔가 그 깡패놈들 다 때려 눕히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 뭐라카노. 그 비실비실한 아가씨가 진짜라니까 손목을 막 꺾어버리고 발로 차는데 남자 넷이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 그러고는 맙소사. 군인들 오니까 소령인가 하는 높은 사람이 그 가시나한테 90도로 경례를 하더라. 대위님이라면서 골목 상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들이 알던 부모 없이 불쌍하게 자란 고아.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를 비쩍 마른 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억은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웅인가? 아니면 무서운 비밀 요원인가?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들을 수십 년간 괴롭혀온 지긋지긋한 황룡이라는 족쇄가 그 가시나의 손에 의해 단 하룻밤 만에 박살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공포의 그늘이 걷히고 서서히 안도와 해방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박 할머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마련한 안전가옥, 깨끗하고 정갈한 한 병실에서 막 눈을 뜬 참이었다. 친절한 여군 간호장교가 그녀의 이마 상처를 소독해주고 있었다. 할매,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혈압도 정상이시고 상처도 금방 아물겠어요. 박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병실 구석에 놓인 TV를 켰다. 황룡파 두목 배만식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TV 화면에는 한때 부산을 호령했던 거구의 남자가 초라하게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저 얼굴을 알았다. 몇 년 전 자신의 가게에 쳐들어와 이 골목 전부가 내 것이라며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남자였다. 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두려움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그런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을 부축하며 군용 차량에 태우던 지수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할머니, 다시는 할머니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제목 그대로였다. 조폭들이 한 여군을 폭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의 조직은 문자 그대로 사라졌다. 황룡타워는 국방부에 의해 압류되어 폐쇄되었다. 불법 카지노와 사채 사무실들은 텅 비었다. 두목과 간부들이 모두 잡혀가자 하부 조직원들은 쥐 죽은 듯 숨거나 부산을 떠나기 위해 터미널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미 정보사 요원들과 헌병대에 의해 모두 신원이 파악되어 차례차례 검거되고 있었다. 그것은 체포가 아니었다. 소탕이었고 삭제였다. 아침 해가 부산항대교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 눈부신 햇살이 황룡타워의 거대한 용 문양 간판을 비췄다. 바로 그때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군인들이 그 간판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끼기기기. 부산의 암적인 존재가 뜯겨져 나가는 소리와 함께 도시의 진정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하룻밤이 지나고 24시간 후 서울, 대한민국 국방력의 심장부 중 하나인 국군 국방정보사령부 DCC 본부, 이곳의 공기는 부산의 안가와는 또 달랐다. 더 차갑고 더 정제되어 있으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이 복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발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특수 흡음재가 깔린 복도를 한 여군 장교가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지수 대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후드티 차림도
검은색 전술복 차림도 아니었다. 그녀는 갓 다림질한 듯 완벽하게 각이 잡힌 동동 정복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위에는 정모가 씌워져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그동안 받아온 무공 훈장과 표창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훈 대령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또 들어오게. 문이 열리자 한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책상과 책장 그리고 대형 스크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충성. 보고드립니다. 대위 이지수. 명령에 따라 복귀하였습니다. 지수가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한 대령은 경례를 받으며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왔네. 이 대위. 안개.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임무를 완수한 부하를 치하하는 지휘관의 공식적인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자네의 휴가 보고서는 잘 읽어봤네. 한 대령이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처를 가리켰다. 표지에는 작전명 황룡, 최종 보고서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아주 인상적인 휴가였어. 과찬이십니다. 지수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과찬이라니. 자네가 단 24시간 만에 이뤄낸 성과를 좀 보게. 한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다. 황룡파 조직도에 X자가 처진 인물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부산 최대 폭력 조직 황룡파. 두목 배만식 포함 핵심 간부 전원 구속. 하부 조직원 180여 명 검거 완료. 조직 자금 2천억 원대 동결 및 압수. 완벽한 삭제였어. 스크린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정계와 경찰 인사들의 사진이었다. 박모 의원, 정모 총경, 그리고 군 내부의 K 중령. 자네가 확보한 증거와 김철민의 증언 덕분에 저들은 이제 뇌물수수 따위의 가벼운 죄목이 아닐세. 국가반역죄 및 군사기밀 누설죄라는 가장 무거운 멍에를 쓰게 됐지. 최소 무기징역이야. 한 대령은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지수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기지 덕분에 우리는 10년간 부산항에 기생해온 거대한 암덩어리를 뿌리째 도려낼 수 있었네.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하나를 완벽하게 제거한 거야.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이 대위의 공을 높이 치하하셨네. 1계급 특진도 고려 중이시라고 하더군.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에게 특진이나 훈장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임무의 완수뿐이었다. 한 대령은 그런 지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스크린을 껐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진지해졌다.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 부산의 뿌리는 뽑았지만 그 뿌리에 양분을 대고 그 열매를 사려던 구매자가 아직 남아있으니 말일세. 그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처를 꺼냈다. 이번에는 황룡 보고서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검은색 하드커버 파일이었다. 표지에는 1급 기밀 탑 SECRT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코드명이 적혀 있었다. 작전명 골든 드래곤 팽, 오퍼레이션 골든 드래곤스 팡. 작전 지역 마카오 특별행정구. 한 대령은 그 파일을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다. 어젯밤 찰리팀이 확보한 신항창고의 배송장. 그리고 김철민과 배만식의 입에서 나온 구매자.
마카오의 삼합회 트라이아드와 연계된 유령 회사 골든 드래곤 트레이딩.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들은 단순한 군수품 밀매상이 아니었네. 그들은 북한 정찰 총국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어 그들이 노린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대한민국의 최신의 GPS 교란 기술. 그 자체였던 걸세. 지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이제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간첩 소탕 작전.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이 대위.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오늘부로 마카오로 잠입하게 될 걸세. 자네의 새로운 신분은 황룡파의 배신자. 배만식의 비자금을 들고 도주한 조직의 회계 담당이지. 골든 드래곤 측에 접촉해 그들이 원하는 물건의 남은 절반을 넘기겠다는 미끼를 던지게. 이번엔 지원 병력이 없네. SDT도 찰리팀도 없어. 오직 자네 혼자야. 그곳은 대한민국의 법이 닿지 않는 적진 한복판일세. 자네의 임무는 그들의 본체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무력화하는 것일세. 한 대령의 눈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임무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검은색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명령 수령했습니다. 대위 이지수.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따위는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그저 또 다른 일상일 뿐이었다. 좋아. 3시간 후 인천공항에서 출발이네. 자네의 위조 신분과 장비는 게이트 앞에서 전달될 걸세. 가보게. 충성. 지수는 파일을 옆구리에 낀 채 미련 없이 대령의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휴가는 그렇게 끝났고 그녀의 진짜 임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삭막하고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마카오의 지형, 삼합회의 조직도, 그리고 자신의 위장 신분을 시뮬레이션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리우스라는 코드네임의 무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정복 주머니 안쪽에 넣어둔 개인 핸드폰이 짧게 진동하고 울렸다. 업무용 보안폰이 아니었다. 국밥집에서 꺼내 들었던 낡은 그녀의 개인 폰이었다. 그녀는 이곳 DCC 본부 내에서는 개인 폰을 꺼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걸음을 멈췄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사 보안망을 통해 안전하게 라우팅된 박할머니의 번호였다. 군의관이 임시로 개통해준 안심폰 번호였다. 그녀는 복도 구석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서서 메시지를 열었다.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지수야. 나 할매다. 아침에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가게 문이랑 박살난 거 싹 다 고쳐주고 갔다. 새 것보다 더 좋게 고쳐주고 갔다. 지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늙은이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다음 메시지 한 줄이 그녀의 심장을 건드렸다. 네 국밥은 언제든지 뜨끈하게 끓여놓고 기다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치지 말고 꼭 몸 조심해라. 우리 강아지. 지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1mm 정도 흔들렸다. 지난 48시간 동안 수십 명의 무장한 적들 앞에서도 피와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상관의 무거운 명령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강철 같은 통제력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메시지를 쥔 채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했던 대위 이지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약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채 지속되지 않은 그녀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미소였다. 그것은 그녀가 왜 이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걷고 있는지,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녀 내면에 남은 마지막 온기였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깊숙이 집어넣었다.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시리우스의 가면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복도 끝. 그녀를 인천공항으로 데려갈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격렬했던 밤이 지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산의 오래된 골목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완연한 가을 햇살 아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있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밝아진 모습이었다. 지긋지긋했던 그림자가 거친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할매 순대국밥 가게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끔찍하게 부서졌던 가게 문은 튼튼하고 세련된 원목 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깨진 유리창 대신 햇살이 잘 드는 통유리창이 반짝였다. 내부는 마치 새로 개업한 가게처럼 깨끗했다. 낡고 기름때 꼈던 테이블은 모두 교체되었고 벽지도 산뜻하게 새로 발라져 있었다. 어이, 박할매 여 국밥 한 그릇 더 오늘은. 장사가 와 일이 잘 되노 과일 가게 주인이 왁자지껄하게 소리쳤다.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이 골목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이웃 상인들이었다. 박 할머니는 예전처럼 허리가 굽은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그늘이 없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뚝배기를 나르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아이고, 천천히들 무라 국물 모자라면 말하고. 할매, 근데 진짜로 그 황룡인지 흑룡인지 하는 놈들 싹 다 잡혀간 거 맞제? 생선 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매일같이 찾아와 생선을 뜯어가던 조폭 놈들 때문에 가게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과일 가게 주인이 깍두기를 씹으며 대답했다. 맞다마다 아침 뉴스 못 봤나 그놈들 두목 배만식인가 하는 놈. 군사 법원에서 반역죄로 무기징역 때려 맞았다. 아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 반역죄 그냥 깡패가 아니었나. 쯧쯧. 무식하긴. 그놈들이 그냥 깡패가 아니고 나라 팔아먹던 놈들이었다. 군대 물건 훔쳐서 북한인지 어딘지에 팔아넘기려 했다. 안카나 그리고 그놈들 꼬붕이었던 박 의원하고 경찰서장. 그놈들도 다 징역 20년씩 받았다. 아주 싹을 뽑아버렸어. 상인들의 대화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듯 격했다. 그들은 황룡파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자신들을 보호해줘야 할 경찰과 정치인까지 한패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그 모든 것이 군대에 의해 한 방에 정리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통쾌함을 느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 지수 아이가 한 상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안 믿긴다. 그 작고 마른 가시나가
그의 말에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날의 일은 이미 골목에 전설이 되어 있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지수가 사실은 대통령 직속 비밀 요원이라느니, 혼자서 100명을 상대하는 특수부대원이라느니 하는 과장된 이야기들이었다. 박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가게 한쪽 벽을 바라보았다. 군인들이 가게를 보수해주면서 새로 걸어준 작은 액자가 있었다. 그것은 지수가 아주 어릴 적 이 국밥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군인들은 아마도 지수의 유일한 가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지수가 앉았던 구석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는 예약석이라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다. 박할머니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떠놓으며 지수가 무사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지수 대위가 지켜낸 평화였다. 그녀가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였다. 그녀가 이름도 얼굴도 없는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한 대가였다. 에필로그. 2달 후 마카오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코타이 스트립의 거대한 골든 드래곤 카지노. 그곳은 부와 타락, 그리고 온갖 음모가 뒤엉킨 아수라장의 중심지였다. 카지노의 가장 깊숙한 곳. 일반인은 절대 출입할 수 없는 VIP룸. 황룡파의 뒤를 이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던 삼합회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한 여자가 태연하게 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지수 대위였다. 그녀는 황룡파의 비자금을 들고 도주한 회계 담당자 미셸로 완벽하게 위장한 상태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짙은 화장, 냉소적인 표정은 국밥집의 그 후드티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물건의 나머지 절반은 당신 손에 있다는 건가? 삼합회 중간 보스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지수는 칩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물건은 확실해. 하지만 난 당신들 보스하고만 거래해. 이따위 피라미드라고는 말 섞을 시간 없거든. 그녀의 도발에 등 뒤에 서 있던 거구의 경호원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인연이 감히. 그 순간이었다. 경호원의 손이 어깨에 부이기 0. 1초 전 지수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헉 그는 숨이 막혀 뒤로 쓰러졌다. 동시에 지수는 그가 허리춤에서 뽑으려던 권총을 빼앗아 분해된 탄창을 중간 보스의 얼굴에 던졌다. 철컥. 모든 행동은 3초 만에 일어났다. VIP 룸의 모든 총구가 그녀를 향했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간 보스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다. 이게 내 성실함의 증표야. 이제 당신 내 진짜 용을 불러오시지.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얕보는 자들을 향한 냉철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장소를 바꿨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따뜻한 국밥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어둠 속을 기꺼이 걷고 있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한 여군을 얕봤던 조폭들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한 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방패 그 자체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지수 대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숨겨진 영웅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힘은 덩치나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압도적인 실력,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자의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지수 대위의 입장이었다면, 혹은 박 할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살면서 겉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했다가 크게 후회한 경험, 혹은 그 반대의 통쾌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만들었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 좋아요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더 짜릿하고 강력한 사이다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주 더 강력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